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 4.3은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4.3이라는 숫자로 표상되는 저항과 순환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에 의해 가려졌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진실규명운동의 역사입니다. 오늘 4.3 71주년 특집 시사진단에서는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한 생존 수영인 분과 이들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자리에 수영인 끝나지 않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오이춘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자리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제주 4.3으로 인해 도민 3만여 명이 희생당했고 민간인 2,500여 명이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영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형무소에서 사망했거나 살아남은 분들도 깊은 상처를 안은 채 한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18분의 생존 수영인들이 70년 만에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먼저 양동윤 대표께서 4.3 수영인의 그 존재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인 하면 말 그대로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그 4.3 당시에 군사재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분들, 그리고 또 일반 재판을 받아서 감옥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그 수영인 재판에서 18분을 포함하는 2,530명은 수영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를 말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혹시 수영인 명부 이외의 분들도 수영인들이 존재합니까? 예, 1947년부터 그 군사재판이 바로 있기 전까지 1948년 8월 또는 10월까지의 일반 재판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1,320여 분의 명단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4.3 수영인의 존재, 지금 유일한 그 기록은 수영인 명부거든요. 2,530명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당시 수영인들의 어떤 수사 기록, 뭐 공소장 이런 내용들이 그 없다고 지금 하는데요. 이게 뭐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지금 양동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1948년 12월에 불법적인 군법회의에서의 민간인 재판이 있기 전에 일반 재판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반 재판에서는 판결문이 남아있죠. 같은 시기 때 이루어졌던 재판에서는 한쪽에서는 판결문이 남아있고 또 다른 군사재판에서는 판결문조차 남아있지 않은, 뭐 판결문뿐만 아니라 뭐 공소 기록, 여러 수사 기록들 모두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작성되었었는데 분실되었던 가능성, 아니면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던 가능성. 근데 저희가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로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냐면은 온전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즉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위반한 채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을 군사재판을 회부를 하였고 또 초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기록의 부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에 하나 혹시 그 제주 4.3의 기간하고 한국전쟁 기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기록이 존재했었는데 이 소실되거나 없어졌을 가능성,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존재를 하는데요. 한국전쟁 시기 때 이루어졌던 많은 군법회의들의 기록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48년 5월부터 8월, 10월까지 있었던 일반 재판의 기록들은 또 존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기록이 모두 소실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오이춘 할머니 어렵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1948년 당시 한 뭐 10월쯤인가요? 당시에 혹시 그 어떤 죄목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셨는지요? 제목을 몰라서 갔습니다. 잡힌 대로 갔더니 그 물릴 간다는 인술헌 지장을 손지장을 찍었다가 그것을 잘못돼 가지고
죄인이 됐습니다. 그 뭐 지장을 찍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물질허래 간다고 예. 그 인술 점수 해녀를 인술 짭니다. 그 지장 받아간 분이 인술 짠디 그 물질 가서 돈 벌래 가게 해서 가자고 해서 그 인술하는 도장으로 그때는 뭐 도장은 없고 이 손구레기 한번 잘못 찍었다가 그런 본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당시에 뭐 물질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다른 지방에 혹시 뭐 예, 다른 물질 지방에, 예. 우리가 물질 할 때를 좀 소개를 시켜주겠다. 예, 예. 여기에 도장을 찍으십사 이렇게 해서 도장을 예, 예. 찍으셨다는 말씀인데 양 대표님 당시에 예. 뭐 오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 다른 지방에 뭐 물질 예.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사연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익천 할머니가 참 처음에 말씀하신 그 죄목을 모르고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역시 죄목을 알고 가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불문곡직 그 잡혀간 것이고요. 수영인 명부에는 1948년 12월에 1차 군법회의는 형법 77조를 적용해가지고 내란죄. 그 다음에 49년 6월과 7월에 제2차 군법회의에서는 국방경비법 32조와 33조인데 이적죄와 간첩죄입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 죄명을 씌워서 70여 년 동안 이분들의 그 아픈 역사를 계속 그 응어리진 역사를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서귀포 경찰서에 있다가 한 뭐 20여일 지나서 예. 제주 경찰서에서 와서 예. 아마 관덕정 거기에서 아마 재판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재판 받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런 뭐 물질 이렇게 일자리 주겠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 이런 뭐 재판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재판 받는 과정에 문의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뭐 그런 뭐 자기가 해명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단체로 막 재판한다고 저 군인 강당의 군인 세 사람인가 올라가지고 금고 몇 년 때린 것 같다요. 그 뭐 너는 뭔 죄로 재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당시 재판 받으면서 예. 그 할머니 혹시 본인이 억울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만 아니라 딴 사람도 뭐 단체로 몇백 명 이렇게 창고에 창고에 심어다 놓고 재판한다고 해서 군인 강당구에 서해서 누구 금고 몇 년 그때 기억은 금고라는 것은 이 호적에 붉은 그릇이 없나 해서 없다는 그 의미로 알아먹었습니다. 이거 처녀들이니까 이 호적에 붉은 그물은 넣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만은 다른 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질문할 여유도 없고 말할 여유도 없고 억울하다는 말할 여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라도 있으면은 당시 억울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건데. 그런 생각도 못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냥 죽고 사는 것만 아까도 말했지만은 죽이지만 아니고 살려만 주면은 이것이 만족으로만 생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 변호사님 당시에 어쨌거나 그 이 체포돼서 군법 회의 통해서 불법 구금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 재판의 그 실체 여부, 이 당시 뭐 재판이 뭐 정상적인 거는 안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일단 오이춘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떠한 죄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셨고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죄목인지 알아야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건데 형사재판 절차의 가장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모든 절차는 그러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국방경비법에서도 당연히 예심 절차를 진행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죄목으로 죄를 졌는지 미리 고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있는지 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하는 그런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1948년, 49년이 그렇게 뭐 무법천지의 시대가 아니었고 다 법을 통해서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대였었는데 실제로 당시의 수용인분들의 진술들을 들어보면 그런 절차가 진행되기는커녕 재판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1948년 12월 그리고 1949년 6월, 7월 단 3개월 동안 2,530여 명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판이라는 외관을 띤 법의 이름을 띤 처벌, 처형이 아니었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시기적인 맥락을 보면 왜 그렇게 민간인들을 과도하게 군사재판에 회부를 시켰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11월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초토화 작전이라고 불리는 준산간 지역의 학살 작전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 작전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으신 분들은 이분들을 체포한 이후에 어떻게든 이분들을 처리해야 됐다라는 필요성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군법회의 회부를 해서 뭐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그냥 징역 1년, 1년, 2년, 3년, 5년, 10년, 사형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린 이후에 육지로 이송한 것이 아니었나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오이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판정 비슷한 곳 이래도 가보셨고요. 아예 그냥 경찰서에서 구금돼 계시다가 눈 떠보니까 육지로 가는 배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서요. 당시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불법적인 절차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이춘 할머니께서는 그 금고 1년 네. 형 받으시고 전주 형무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 형무소 생활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겁니까? 어려웠던 점은 너무나 그 감방에서 서귀포가 감방이나 서귀포는 감방이 아니고 통로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제주시 가서 낮에는 운동장에서 꼬부리 앉아 살고 밤에는 또 창고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해서 살았는데 형무소 가니까 뭐 아주 편안했습니다. 너무나 고생한 그 일시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뭐 해방된 것 같이 참 편안했습니다. 형무소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그 형무소에 계실 때 혹시 뭐 고문을 당하거나 예, 이런 고문, 고초를 예, 겪은 부분은 예, 없는 거고요. 없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 양 대표님 예. 다른 그 예. 형무소 그 예, 여러 예, 군데 예, 그 예. 분산돼서 예. 그 수용이 됐었지 예, 않습니까? 제주 예, 4.3과 예. 관련해서 예. 그 다른 육지부 그 형무소에서 생활하신 분들 어떤 예. 그 생활들을 내십니까? 2,530여 분은 당시 그 전국 14개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는데요. 이외로 형무소 생활이 편안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당시 체포돼 가지고 첫 번째로 당한 일은요. 무지막지한 폭행이, 폭력에서 그리고 그 고문에서 그 생활을 쭉 당신들이 저지른 일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그 조사자의 얘기한 대로 전부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형무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현창용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재패 갔을 때 하도 그 하지 않은 일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매일매일 불려가서 매를 맞으니까 주위에 있던 분들이 야, 그 얘기했다고 얘기해버려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예, 얘기한 대로 다 인정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걸 받는, 이런 그 고통,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형무소를 막상 갔는데요. 형무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 구타 이런 건 없었고요. 또 오영정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총상을 맞고 갔는데 한 수개월 동안 한 2달 남짓 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형무소 가서 치료를 받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 형무소에서라도 그런 그 경찰서에서 겪었던 또는 그 농고 막사에서 있었던 그런 고문 이런 사태가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그 수용인들은 좋은 시간들을 그나마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실상 그 불법 재판 성격의 그 군사 재판인데요. 이게 그 일개 뭐 한두 사람의 어떤 군인이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이제 뭐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세부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당시에 어떤 그 정부 예. 아니면은 그 미군정에서 미군정.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좁은 제주 지역에서 제주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인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지요? 요거 잠깐만 제가 얘기해요. 당시에 우리 그 경찰서나 그 농업학교 막사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그 주둔해서 당시 그 우리 도민들을 체포를 했고 취조를 했습니다. 그런 취조 과정에서 엄청난 고문과 또 폭력이 휘둘려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주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1947년 3.1 사건 이후에, 그리고 48년 4월 3일 이후에 경찰 같은 경우 전부 다 그 응원 경찰 이런 사람들, 육지에서 오신 분들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구연대 같은 경우도 보면 제주 사람들이 주로 그 입영을 했었는데 전부 뒤바뀝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제주의 어떤 역사나 정서나 제주 사람들의 갖는 어떤 의식, 특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는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서의 어떤 책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생존 그 수영인들은 1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 많게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난 70년 세월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왔는데요. 오이춘 할머니께서는 혹시 그 형무소 나오시고 어떻게 그 생활을 하셨는지요? 형무소에서 석방해서 집으로 오니까 어머니네는 그런 딸 하나 잘못 낳기 때문에 애를 먹어도 나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부모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서귀포 정방폭포에서 사람 많이 총살 당하니까 거기 너도 죽어 시카부된 감퇴돼서 다 그 시체를 댔으면서 나를 늘 찾아보진 해도 너 어선에 내 중엔 보나니 형무소 같은 소문 나라 경엔 그 말을 듣고, 또 아까 김정추 남동생이 오늘 그 누님이 온다고 하니까 곧지 왔는데 오면서 하는 말이, 나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생도 곧은 동창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네 자꾸 불하게 심어당 자꾸 답달해가 나 잘도 약호 주고 쓰다나 걔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네도 심어갔죠. 이현한 여기 어머니 저 삼촌의 어머니 아버지도 심어갔수다. 그것도 오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네는 부모님네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 계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표시를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좀 나라도 그 내용을 알면은 속상할까봐 어머니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시집도 졸바로 꼭바른 집안에서 구월에도 안 오고, 예.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안 살았습니다. 진짜 그래도 조금 기억자나 알아서 조금 낫단으로는 조금 뭐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엉어리를 진짜 돌덩어리를 품어서 살다 보니까 죽은 벗들은 죽어서 좀 억울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명예회복 무죄 판결 이런 거라도 좀 재판에서 풀어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서는 전주 형무소에서 제주에 오신 때는 사실은 뭐 나이도 그 젊으셨던 때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형무소 갔다 온 사실을 그렇죠. 그 알까봐 그게 가장 큰 예. 이제까지 살면서 불악에서 그 남자 단장들이 우리 심어가니까 불악에서나 동네에서나 일가에서나 뭐
저 피바리가 친역살이 해왔다고 누구가 알겠습니까?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다닐 때도 잘 돌바로 고개 들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시집도 좋은 데서 중매도 안 들어오고 그래도 이제는 행복합니다. 예. 아무데 시집 와도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자식들도 잘 크고 지 밥들 먹고 사니까 그때 고생한 보람이 지금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소위 예. 수양인들은 예. 이제 전과자, 그렇습니다. 뭐 빨갱이라는 그런 낙인 때문에 사실은 그 살아 돌아와서 예. 일상으로 예. 돌아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생활하기가. 예. 어떤 그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분들은 소위 아마 당신이 겪은 고통 그리고 자녀분들이 고통, 그러니까 우리 흔히가 연좌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참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 냉대도 각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의 어떤 외면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 싸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3 특별법이 제정된 전만 하더라도요, 이분들의 존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씀들을 전혀 안 하셨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4.3은 말 그대로 금기, 얘기해서는 안 되는 역사, 얘기해서는 안 되는 내용,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특히 우리 18분 중에 생존자 중에 보면요, 제주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육지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분한테 죄송한데 머슴살이까지 하는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성장한 다음에 이제 자녀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국가기관, 공무원 또는 유명한 회사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합격을 했지만은 면접 과정에서 또는 결정 과정에서 전부 다 낙방하고, 그래서 당신의 겪은 고통도 정말 한 맺힌 역사였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자녀분들까지 그 고통을 안겨서 이분들의 그 고통은 이중 삼중으로 컸었습니다. 다행히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받아서 아마 반쯤은 이분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임 변호사님, 어쨌거나 제주도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 4.3 사건과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연좌제 피해,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어떤 취업에서나 진학에 있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사실은 아주 많은 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연좌제 피해 같은 게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연좌제는 헌법이 금지한 방식의 불이익 차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식적인 문서나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불법성은 명백하겠지만 다들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연좌제의 관행 절차지만 사실 딱 그것이 연좌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18번 사건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갔다 온 것들에 대한 고통도 얘기하시지만 감옥 이후의 삶에 대한 고통이 힘드셨다. 오이춘 할머니도 감옥에서는 오히려 나았다. 감옥 갔다 오고 나서가 정말 힘들고 살아왔던 70년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연좌제 고통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고통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들, 정말 이분이 4.3 때 감옥에 갔다 오신 것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취업 때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구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좌제 피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좌익 사상범이라는 분류 속에서 정기적으로 실제로 양금방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경찰서에 가셔서 모진 언사 누구와 내통하고 있느냐, 혹은 최근에 너 무슨 또 누구를 만났느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받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갔다 오시고 나면
당시의 고문의 기억, 또 감옥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들은 정말 본인들이 느끼셨던 고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오이춘 할머니께서 그 지금 생각하실 때 본인이 직접 그런 거기 갔다 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그런 연좌제로 추정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혹시 있는지요? 아니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편이 해병대 상기생인데 인천 상역대 무궁순자를 탔어요. 그 때문인가 저는 그 자식에게 이 사삼 때문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잘 자랐고 취직도 헐만히 했고 그런 연좌제 때문에 지장은 없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존 수영인의 재심 재판을 청구하기까지 오랜 시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영인 명부 외에 별다른 그 재판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재판이었는데요. 이 재심 재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사삼은 정말 왜곡된 역사로 덧칠돼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역사, 이념의 덫으로 덧칠해진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력이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국가의 사삼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수영인 명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 수영인 명부에 등재된 2,530명에 대한 희생의 진상, 그리고 수영인 명부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는 사삼 해결은 요원하다 하는 신념하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해 왔는데요. 사삼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진상규명사업은 유감스럽게도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삼평화재단이 설립됐는데요. 2008년에 설립됐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사업은 아직도 들려오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인 명부에 등재된 2,530명에 대한 명예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재판밖에 없다. 현행 우리가 이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현행 그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상 이전에 이 왜곡된 역사와 더 씌워진 역사를 좀 올바르게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재심 재판을 결정을 했고요. 또 훌륭하신 우리 변호사님들도 만나서 또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성원을 힘입어서 재판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외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 사삼 역사는 잘못된 역사라는 확신 속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오이춘 할머니께서도 이 재심 재판 소송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처음에 우리 양동윤 대표께서 이 재심 재판을 좀 참여를 해주십사 이렇게 했을 때 뭐 흔쾌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 사삼 처음 저한테 그 질문할 때 거절한 것이 좀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양 대표 같은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곧지 했으면은 박수라도 쳐 드렸으면은 좀 힘이 될 건데 좀 제가 미련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망설이셨는지요? 부끄럽고 야속해서 그 읍사무소에도 불러다가 이 사삼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또 한 3년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읍사무소에서 사삼 때문에 오랜 해도 안 갔는데
미경이가 아주 쳐들어와서 이거 질문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해 보니까 이 도민연대 출석하건디가 그때 13년도부터 아무도 한 2, 3년은 늦어졌을 겁니다. 그때부터야 시작하고 보니까 이렇게 연대도 나와서 보니까 후회스럽고 또 양 대표님이 이렇게 애가쓰게 활동을 우리를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무심코 아자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도 와서 돕지는 못해도 박수라도 쳐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예.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공소장도 없고 재판 기록도 없는 그런 그 불법 재판 성격의 군사 재판 이제 희생자 수용인 그런 케이스인데요. 쉽지 뭐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인데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이게 흔쾌히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진 않고요. 당연히 2003년 4.3 사건위원회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당시에 군사재판이 불법이었다, 위법이었다라는 명문의 기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어떻게 명예회복하고 진상규명하고 또 권리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에 사실 우리 사회가 특별하게 방향을 좀 못 찾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법적인 권리구제는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수영인 명부. 사실 저는 그 수영인 명부라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1999년에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영인 명부가 이번 재판에서 큰 근거가 됐지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초에 저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처음 뵀을 때 죽기 전에 재판 한번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법률가로서 중요하겠지만 일단 신속하게 어떤 절차에도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재심 절차에 대한 사실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재심 절차에서 안 될 가능성, 될 가능성 모두 가지고 있지만 계속 고민만 하기보다는 한번 절차를 진행해 보자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저는 이 재심 개시 청구서를 넣는 순간에도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란 게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다른 절차를 하기 위한 시간들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심적인 부담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운 또 그 노력의 결과됐던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동근 대표님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영인 명부밖에 없었던 줄 알았지만 수영인 명부의 진정성을 높이는 군 집행지휘서라는 자료가 당시에 구연대장 명의가 찍혀 있었던 그런 지휘서가 또 발굴되어서 재심 개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또 18분에 집중해서 진술을 듣다 보니까 훨씬 더 당시에 군법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높은 방식의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재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거의 1년, 2년 안쪽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러다가 이 재판 지면 정말 제주도 다시는 못 오는 거 아닌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 어떻게 뵐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절차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뭐 아주 보람 있는 과정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에도 그 의문사 사건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건 그 재심, 맞습니다. 뭐 개시 결정이 되고 이제 그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그 재심 사건 가운데 뭐 공소장이 없고 재판 기록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이 사건 말고 있습니까? 예,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판결문이 작성 자체가 안 됐다기보다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뭐 한국 전쟁 시기 때 혹은 그 이후에 그 기록이 계속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기록이 유실되어 있다는 것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였고 또 판결문이 없다 하더라도 공소장이 남아 있거나
또 공소장이 없으면 판결문이 남아있거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록들은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떠한 범죄 사실로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 정도의 인정들은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주 4.3 군법회의처럼 정말 단 한 줄에 성명, 본적, 당시 연령, 그리고 적용 법조, 형량 정도의 단 한 줄의 기록 이외에 당사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재판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여순 사건에서 사형을 당하셨던 분들의 재심 개시 결정을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을 지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 정도가 비견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법원에서는 그 생존 수형인 18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흔히들 뭐 사실상의 무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공소기각 결정과 그 무죄 판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소기각이라는 것이 좀 낯서시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죄 판결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 효과는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무죄는 실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즉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죄. 그것이 이제 실체적인 판단인데 법은 실체적인 판단 이전에 절차적인 판단들을 먼저 합니다. 과연 이 재판의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지를 해야 실체 판단에 넘어가는데 지금 이 재심 판단에 있어서는 당시에 1948년, 49년의 군법회의가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심 절차 그리고 서면으로 된 공소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떠한 사실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특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의미에서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저는 뭐 무죄라면 당연히 귀에 쏙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이춘 할머니께서도 이제 무죄 판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 할머니들께서 할아버지들께서 억울하셨던 것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내가 감옥에 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절차 위반,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로서 당시의 절차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이 저는 4.3 사건 중에서의 일어났던 군법회의의 역사적 진실, 명예회복을 훨씬 더 나아간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그 할머니께서는 그 공소기각 결정, 뭐 사실상의 무죄 판결, 그 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느낌은 너무나 왁한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 돌덩이가 팍 풀리는 것 같이 그냥 눈물이 쌀알하게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뭐이라고 우셨죠. 표현은 못했지만은 그 돌덩어리가 그냥 팍 풀리는 기분에 그냥 제 차는 그 아무 분시도 모르는 그 벗들 꽃다운 벗들 죽은 생각도 모녀 나고 이제는 이제 풀려봤던들 일생이 다 살았으니까 그런 압박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뭐 효과가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진짜 그 무죄 판결 날 때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실제가. 오히려 더 이제까지 살아온 그렇게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부분이 더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억울하게 느낀 생각도 들어가고 이제 그 헌 유치장 안에 10개월 거치 살던 벗도 죽은 생각도 나고 우리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이런 판결도 보고 무죄 판결도 보고 명예회복도 하는데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은 생각도 나고 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울어집니다. 네. 그 양 대표님 다른 17분들 그 판결 소식 듣고 어떤 그 감회들을 말씀하시나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이분들의 일관된 그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씀들이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것을 저희가 이루어졌다는 때 정말 그 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재판으로 인한 부담은 컸습니다. 아까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 활동을 하면서
유별나게 고집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 사실은 저 혼자만의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2013년에 저희가 전주 형무소 그 순례 가면서 오이춘 할머니를 모셔갔는데요. 그때부터 재판을 저희들이 작심하고 재판 준비를 해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이 우려들이 참 많았죠. 그런 것들을 차차 안고 가면서도 그나마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은 좀 제가 좀 포장을 하면 역사의 정의를 믿고 또 4.3이 결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8분을 비롯한 수영 생존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은 저희를 하여금 그 재판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결과 그 재판정에서의 공소기각 그 판결에 재판장에 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너무나 벅찼고요.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루어졌구나, 해냈구나. 이로 인해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예. 그 무죄 판결을 받은 18분이 예. 그 후임 뭐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 재심이 끝나고 나면 재심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불법적인 재판들 또 억울한 재판들에 대해서 이제 무죄 공소기각을 하고 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로 보고요. 그렇게 명예를 회복한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는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 이렇게 나눕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계셨던 시간에 대한 일실소익에 대한 보상 청구이고, 그거는 2월 말에 저희가 이미 18분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는 말 그대로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고, 단순히 감옥에 계셨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과자라는 낙인, 멍울을 지고 사셨던 시간 속에서의 얻으셨던 정신적인 고통, 또 가족의 고통까지 한꺼번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심 절차에서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 또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세밀하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1차적으로는 18분이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소송 2차 소송 뭐 준비하신다면서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영 생존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이 10여 분 남짓 계시죠.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좀 또 1차 때 18분과 다른 점은 도의 분들이 좀 계세요. 인천, 부산, 서울, 안양,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사재판만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반 재판 받으셔서 생존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하고도 지난주에 얼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2차 재심 재판 때는 꼭 참여시키는데, 그래서 좀 흔쾌히 좀 동의해 주셨고, 특히 이번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물론 군사재판 받으셨는데 지금 그분이 연세가 지금 93세입니다. 그분 또한 아드님이 지금 73세가 됐는데요. 그 아드님하고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말씀하는데 그분 말씀이, 아드님의 말씀이 아버지 죽기 전에 명예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예. 그분까지 포함해서 2차 재심 재판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 오이춘 할머니께서는 직접 1차 소송에 참여하시고 경험도 하셨고 처음에 물론 망설이긴 하셨지만 이제 2차, 3차 이제 소송 예, 참여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들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분들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봐야 알죠. 무슨 말씀 해줄 때. 아니 그분들한테요. 예,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끝까지 만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할머니께서 그분들한테 뭐 하시는 말씀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재판을 처음부터 허행한 사람들이 사실 어서서 우리 18분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저희들 믿고 재판해 따라와 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차 재판을 하실 분들한테도 재판에 나서라. 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예. 라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냥 어떤 말씀을 해주실 아니, 수 있는지. 끝까지 출석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 그럼 할머니도 2차 재판 때 방청 같이 와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응원이라도 그 참- 김영숙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전주도 갔다 왔는데 지금 1차 재판에 참가 안 했거든. 그래서 오이춘 할머니가 김영숙 할머니도 한번 만나셔서 이번에 재판 좀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할만 고집이 또 싫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국회 4.3 특별법 그 개정안 예. 계류 중인데요. 예. 여기에 그 배보상 문제 그리고 예. 뭐 군사 재판 무효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저는- 군사 재판 예, 재심 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별법 내용에는 군사 재판 무효화 조항이 또 예.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국회에서 잘 논의할 걸로 믿습니다만 저는 이 군사재판 무효화보다는요. 지금 사실 2,530명 중에 돌아가신 분들 또는 행방이 묘연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재판을 통해서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만 된다면 이건 너무나 국가가 이 나라가 이분들에게 너무 못할 짓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사재판 무효화 이런 조항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이 2,530명, 이 돌아가신 분들, 이 등재된 사람들이 이 18분이나 또 이 수용 생존자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처럼 같은 지위를 보장하는 이런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좀 달아졌으면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4.3 특별법 그 개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군사재판 무효화 그게 이제 법률 개정이 되면 예. 이 같은 재심 절차를 안 거쳐도 당연 무효화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재심이란 절차는 좀 수공업적인 절차입니다. 이게 개인의 피해자 개인이 권리 구제를 행사할 때 사법부가 판단해서 그 사람 권리 요구를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2,530여 명의 불법적인 군사 재판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사법부를 통해서 무효화됐던 건 18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신속하게 입법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입법이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생존자분들은 이 재심의 절차를 통해서 먼저 명예회복,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일괄적인 무효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이게 유례가 없는 입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4.3 수용인들에 대한 재심을 계기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이춘 할머니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요 제주 4.3 예제까지 어려운 그리고 한맺힘 삶 살아오셨는데요. 제주 4.3의 이제 완전한 해결, 그 바람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걸음은 어려운 걸음이 아닙니다. 이거 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침 5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참 내 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음은 아닌데 앞으로 나가 무식하고 뭐 이제 선생님네 하는 말도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열심히 돕고도 싶고 걷고도 싶고 오고 싶고 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정신 있는 데까지는 내가 끝까지 열심히 마음이라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걸로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어려운 걸음 해주신 오이춘 할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4.3 71주년 특집 다큐 희춘이 방송됩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자리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 주 방송되는 다큐 희춘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일까지 날짜까지 나고 4.3을 당했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무죄 판결도 받고 하니까 명예회복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살아보려고 해요. 하루라도.